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안민규 교수입니다.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입문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BCI를 위한 신호 처리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BCI를 하기 위한 신호 처리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빈번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과연 뇌파라는 것이 어떻게 컴퓨터 안에서 표현이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신호를 이산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측정한다기보다는 원래 있는 뇌파가 이런 신호라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곡선이 아름답게 있지만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뇌파는 사실은 굉장히 연속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연속적인. 그런데 이 연속적인 정보라는 것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 거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는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오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샘플링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밑에 그림에서 동그라미 표시한 정보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얼추 위에 있는 원래의 신호랑 형태는 비슷하게 됩니다. 즉 원래의 신호의 정보는 충분히 가지고 오면서 데이터의 사이즈는 줄이기 위한 방법. 샘플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중간에는 정보는 없겠죠. 이 중간에는 정보는 없겠죠. 만약에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10개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10개의 정보가 있고 뇌파는 볼티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한 뇌파는 숫자로서 기록이 됩니다. 숫자로서. 물론 지금은 이제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1로 했지만 실제 뇌파는 한 100 마이크로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볼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된 신호를 우리가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고 덧셈도 하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측정하는 신호는 그래서 컴퓨터상에서는 벡터로서 표현을 합니다. 벡터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벡터는 숫자들이 연속된 순서에 의해서 있는 일종의 어떠한 데이터 타입인 건데요. 여기서 길이는 시간 샘플 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높은 샘플링 주파수로 우리가 측정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샘플링 주파수라는 것이 많은 뇌파 측정 장비에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256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56Hz로 2초 동안 측정한 신호의 총 샘플 수는 몇 개가 되냐면은 512개가 됩니다. 왜냐면은 샘플링 주파수가 256이라는 말은 1초에 256개의 데이터를 측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채널에서 우리가 일렉트로드겠죠. 두피상에서 전극을 위치를 시키고 뇌파를 측정을 했다. 2초 동안 256Hz를 측정을 하면은 512개의 숫자 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신호 플러스 우리가 어떤 특정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것도 자극 시점을 표시하기 위한 벡터이므로 길이는 측정 신호랑 보통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측정한 신호가 512개였으면 이벤트에 대한 것도 512개일 거예요. 근데 이벤트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한 정보를 주고 싶기 때문에 계속 0000000 있다가 자극을 준 시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한번 깜빡거리는 그런 시점 혹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누른 시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또 다른 숫자로 기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숫자 1이라던가 2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트리거 정보라고도 하고 마커 정보라고도 하고요. 이벤트 정보라고도 하고요. 밑에 그림처럼 이 파란 색깔은 측정 신호를 벡터를 제가 출력을 한 거고요. 마이크로볼트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대 시간이 0초인 지점만 1로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뾰족 튀어나와 있죠. 이 정보만 있으면은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으로부터 뇌파를 얼마만큼 추출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뇌파를 보는 관점 중에는 다양한 개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뇌파 신호는 다양한 주기 신호들의 합이다 라고 보는 것이 주요한 견해입니다. 그러면 주파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1초당 몇 번 진동을 했는가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초당 10번 진동한 것, 1초당 100번 진동한 것, 둘 중에 100번 진동한 게 더 빨리 움직이는 신호이거든요. 그런데 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진동수를 가진 신호들을 합하면 뇌파가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서 뇌파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빨간 색깔 신호를 원래 신호라고 하면은 이 신호를 계속해서 분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느린 신호가 있고요. 느린 신호가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빠른 신호가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빠른 신호,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신호, 그리고 더 빠른 신호. 얘네들을 사실은 합치게 되면은 이 원래의 신호, 빨간 색깔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헤르츠 같은 경우는 주기의 역수를 취하고요. 단위로는 이제 뭐 1/sec가 되겠죠. SI 단위기에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다른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신호예요. 천천히. 근데 밑에 있는 신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신호가 합쳐진 신호예요. 보면은 위에 신호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신호가 합쳐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호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진 신호가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뇌파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주파수로서 우리가 분해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자 하는 관점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BCI에서 활용되는 신호 처리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뇌파로 추정을 하고 뇌파로부터 이 사람의 의도 그리고 정신 상태 등을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머신러닝, 기계학습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기계학습법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죠. 트레이닝 하는 단계가 있고 테스팅 하는 단계가 있어요. 트레이닝 하는 단계에서는 다량의 뇌파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구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구성한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즉 클래시파이어를 구성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각 단계에서는 우리가 뇌파를 처리하는 또 세부적인 단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량의 뇌파를 측정을 했을 때 여기서 밴드 패스 필터링, 스페셜 필터링, 그리고 정보를 추출하고 정보를 선택을 하고 이 최종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구성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단계를 갖습니다. 네, 시그널을 필터링 한다 라는 관점에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사실 필터링 한다라는 관점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정보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정보만 추출을 하는 이런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세 가지 필터링으로는 템포럴 필터링, 프리퀀시 필터링, 스페셜 필터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템포럴 필터링 관점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는 시간대가 어디냐 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 지점이 어떤 시각적인 자극을 깜빡거렸다. 그러면 이 시점 이후의 뇌파가 우리가 관심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전체 영역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심 있는 영역인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할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없는 영역은 잘라내는 이것이 우리가 템포럴 필터링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어떤 X라는 신호가 있을 때 또 Y라는 신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라는 신호가 N개의 채널로 갖춰져 있고 P개의 타임 포인트가 있다. 위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2000개라고 해봅시다. 2000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정보는 예를 들어서 1초 1초라고 해봐요. 그러면 저기 이제 1000개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 Q 값이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왜냐면 이 신호가 결국에는 좀 짧은 신호로 이렇게 뽑힐 테니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템포럴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의 어떤 영역을 추출하는 것이고요. 주파수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보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관심 있는 주파수만 우리가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을 가진 신호들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가령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신호가 있고 조금 더 빠른 신호가 있고 그리고 더 빠른 신호가 있고 얘네들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것에 대한 파워는 요만큼, 요것에 대한 파워는 요만큼, 요것에 대한 파워는 요만큼. 그래서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저 지점만 남기고서는 모두 다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남는 것은 이런 신호가 되겠죠. 다 0이고 이 지점만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신호가 되겠죠. 이것을 다시 시간 도메인으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파수 필터링이에요. 그 다음 스페셜 필터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페셜 필터링은 우리가 보통은 뇌파를 측정을 할 때 한 곳에서만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두피 영역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따라서 뭐 N개의 뇌파 데이터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채널이 있다. 10개의 일렉트로드. 거기서 다 사용할 거냐? 꼭 그렇진 않다. K개만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2개 혹은 3개 이렇게 가장 주요한 정보만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X라는 것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개짜리 신호라고 해봅시다. 5개짜리 신호가 있을 때 여기다가 W를 곱해줌으로써 가능해요. W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줌으로써 Y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W가 2개 채널을 만드는 건다 하면은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결국에는 신호가 2개만 남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을 함으로써 공간적으로 5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방식을 스페셜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위에 있는 템포럴 필터링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성분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스페셜 필터링에서는 보통 이 앞에 있는 채널에 대한 성분이 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즉 K는 N보다 작다. 여기서는 Q는 P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템포럴 필터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측정하는 신호가 X가 있을 때 채널을 C라고 하고요. 타임을 T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한 번만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을 상상하는지 오른쪽을 상상하는지 이런 명령을 주고 나서 사용자한테 해보라고 했을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샘플이 있어야지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를 구성을 하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측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길은 신호 안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만, 이 부분만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템포럴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채널의 개수는 그대로 남겨두되, 타임 포인트의 개수는 T에서 P로 줄은 거죠. 이거는 첫 번째 F.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F. 그리고 K번째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Y1부터 YK까지 얘네들은 C라는 채널의 개수를 가지면서 P만큼의 타임 포인트를 가지는 일종의 행렬이 되겠죠. 행렬. 네, 이런 식으로 행렬. 행의 개수는 C, 그리고 열의 개수는 P. 이렇게 된 행렬이 될 거예요. 주파수 필터링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으로도 간략히 설명을 했지만 이런 주기성 성분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신호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컴포넌트만 다시 시간 도메인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신호 하나만 남겠죠. 요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 다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파수 필터링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지금 4가지를 포함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밑에만 살린다. 로우 패스 필터링이에요.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그 위에만 살린다. 이것을 하이 패스 필터링이라고 하고요. 어느 두 지점을 기준으로 가운데만 살린다. 그리고 두 지점을 기준으로 바깥 방향만 살린다.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점,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점만 살린다 하는 뭐 노치 필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밴드 스탑 필터. 주파수 필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원신호예요. 물론 이제 크기는 0에서 1 사이로 제가 맞췄고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신호 성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시간은 2초 데이터입니다. 지금 2초죠. 네, 2초 동안 만든 데이터예요. 2초 동안.
길이를 가진 만든 데이터. 이것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내게 되면은 각 주파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파워를 가져요. 0Hz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파워가 크죠. 그리고 0Hz 바깥으로는 파워가 작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파워가 없는 건 아니에요. 파워가 있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렇다라는 거죠. 0Hz는 이미 높으니까 저 어딘가 있을 테고 이 2Hz에서 20Hz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서로 이제 파워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6Hz랑 10Hz만 관심이 있다. 이 부분만 남겨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파수 필터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남는 요 신호랑 지금 주파수 도메인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모양이 좀 비슷한 거죠. 두 개의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제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을 한다 하면은 이런 신호가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0초에서 2초까지 있고요. 물론 크기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 주파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일종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생성이 된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데이터인 거죠. 이번엔 스페셜 필터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셜 필터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새로운 신호를 얻을 때 어떤 W를 곱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간단한 연산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X가 우리가 가진 신호라고 해봅시다. 굉장히 간소화시켰는데요. 채널의 개수는 3개, 즉 뇌파 측정 채널의 개수가 3개이고 타임 포인트의 개수가 5개라고 해보죠. 뭐 그럴 리는 없지만 5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뇌파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저 W라는 벡터를 1, 0, 0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면은 1, 0, 0인 이유는 W에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전치한 것이 결국에는 X의 행의 개수랑 같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W도 이제 3개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만약에 매트랩을 하신다라면은 매트랩 연산으로 전치를 시킨 다음에 X랑 곱하게 되면은 무엇이 남냐면 Y는 1, 1, 1, 1, 1, 1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오리지널 X에서 뭐였냐면은 첫 번째 채널의 데이터였어요. 이 W를 이렇게 1, 0, 0 구성하면은 첫 번째 채널만 뽑아내는구나. 만약에 0, 1, 0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채널 정보만 뽑아올 거예요. 만약에 0, 0, 1 구성하면은 세 번째 채널에 대한 정보만 뽑아올 테고요. 이렇게 간단한 스페셜 필터링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의 채널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채널을 뽑아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W를 100, 010, 001 하고서 곱하게 되면은 W를 곱한 다음에는 결국에는 X랑 동일한 것을 얻을 거예요. 채널 3개짜리.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W 안에서 우리가 100이 아니라 원래 원신호의 X에 있는 이 원신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신호에서 얼만큼, 두 번째 신호에서 얼만큼, 세 번째 신호에서 얼만큼씩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신호를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W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돼요. 자, 만약에 이제 W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예요. 이거를 이 X 원신호에다가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W를 트랜스포즈를 시키니까 1, 마이너스 2, 5 그리고 0, 1, 0을 곱하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이 첫 번째 열과 곱해집니다. 따라서 1과 1을 곱하니까 1, 마이너스 2와 0을 곱하니까 0, 5랑 1을 곱하니까 1, 5죠. 5랑 1을 곱하니까 이것을 다 더하면은 6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랑 곱해요. 그러면은 1이랑 1이랑 곱하니까 1, 마이너스 2랑 1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 5랑 2랑 곱하니까 10.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9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열에 대해서 다 하면은 우리가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채널에 대한 데이터는 뭐냐? 그 전 원래 신호의 각 채널을 우리가 곱하고 더하고 해서 나타난 거예요. 즉, 이거는 어느 한 원래 신호에서의 어느 한 채널에 대한 정보만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채널을 적절하게 믹스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두 번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W에서 0, 1, 0을 곱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래 신호에서의 두 번째 채널을 그대로 뽑아오겠죠. 다음과 같이.
네, 이게 바로 스페셜 필터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W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W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각 방법론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레퍼런싱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리레퍼런싱은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할 때는 레퍼런스 채널이 필요하고요. 레퍼런스 채널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서의 볼티지 값의 차이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레퍼런싱 방식을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귓볼 있는 쪽에서 귓볼에서 측정한 신호랑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서의 신호랑 차이를 이용하는 게 이어 레퍼런스 방식이고, 전체 모든 채널의 평균적인 값을 각 채널에서 빼서 새로운 신호를 만드는 것, 이것이 CAR, Common Average Reference예요. 그리고 지역적인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주변에 있는 채널들의 평균을 가운데에서 빼는 것,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여기서 노이즈에 해당하는 성분이 빠지고요. 조금 더 널찍한 곳에서 평균된 신호를 가운데에서 빼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것은 각각 스몰 라플라시안, 라지 라플라시안이라고 합니다. 각각에 따라서 좀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정보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각 뇌파 실험 그리고 BCI 방식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주성분 분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법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신호에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가장 정보성 있는 신호만 뽑아내는 방식이 우리가 주성분 분석법이라고 하는데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고요. 우리가 얻는 신호는 사실은 정말 관심 있는 정보랑 관심 없는 노이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8개의 채널로 측정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정보는 뭘까요? 이 채널들을 다 평균을 내버리면 아마 이런 파형이 우리가 관심 있는 정보일 거예요. 바로 이제 ERP 정보인 거죠, 이것도. 근데 이것을 뽑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혹은 Eigen Value Decomposition 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고유값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고유 벡터에 일치하는 고유값들이 어떤 고유값은 굉장히 크고 어떤 고유값들은 좀 이렇게 작아요. 실제로 위에 있는 오리지널 신호를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풀어가지고 고유값을 뿌린 건데요. 이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것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정보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쪽에 한 몇 개에 해당하는 고유값만 선택하고 그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를 뽑은 다음에 그 고유 벡터로 W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4개를 선택을 했어요. 4개를 선택을 했으면 이 W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4 곱하기 28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각각의 하나당 28개의 어떤 웨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4개의 고유 벡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쌓으면은 4 곱하기 28이라는 매트릭스가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의 원신호 X를 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채널, 즉 4개 채널이 나오고요. 시간은 동일하죠. 0에서 약 500 정도. 그런데 보면은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서 이 전체적인 신호의 성분, 주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녀석이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었던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 부분에서 이 값이거든요. 이것에 해당하는 어떤 아이겐 벡터를 원래 신호에다가 곱하면은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PCA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독립성분 분석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측정하는 신호는 사실은 다양한 어떤 신호 1에서부터 오는 신호들을 합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곱해져서 믹싱이 돼서 우리는 결국에는 X라는 것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 X를 다시 언믹싱하는, 분해하는 W를 구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원소스들에서의 신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ICA에 대한 주요한 점이고요. 이것을 사실은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ICA에서는 이것을 믹싱과 언믹싱해서 이 매트릭스를 구하는데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들을 구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좀 알아듣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원래의 신호는 어떤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믹싱된 것. 그러면은 언믹싱한 녀석을 구해가지고 원래 신호들을 분간하면은 이거는 이 신호는 심장에서 나온 거네. 이 신호는 노이즈네. 이 신호는 치아를 턱턱한 거네. 그러면 이런 신호들을 빼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의 신호. 예를 들어서 전두엽에서의 신호만 우리가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네, 방금 독립성분 분석법과 주성분 분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다 수학적으로 이해는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 중에 이제 큰 차이는 뭐냐면 이 그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PC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분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수직인 성분이거든요. 이런 성분으로서 찾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겐 벡터는 이쪽 방향이면 두 번째 아이겐 벡터는 무조건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정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 주요한 방향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둘은 이거는 직각은 아니에요. 근데 독립성분 분석법은 서로가 독립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스 이미징 방식에서도 사실은 스페셜 필터링을 활용을 합니다. 소스 이미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는 뇌파는 사실은 이런 두피에서 측정을 하는 건데 이 신호는 머릿속에 있는 어느 영역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역에서의 신호는 무엇이냐를 찾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여기다가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그 다음에 원래 뇌에서의 이 위치에서의 신호는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는 이런 부분을 소스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W를 구하는 과정은 방법론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사람의 두부를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하고 각 소스 위치에서 신호가 나타났을 때 각 센서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가령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수식적으로 모델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소스 이미징, 즉 두피에서 측정한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뇌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우리가 추정을 할 때 또 스페셜 필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터 이미저리 BCI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커먼 스페셜 패턴이라고 있고요. CSP 이것도 스페셜 필터링입니다. 근데 얘는 특징이 있어요. BCI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컨디션과 컨디션을 나누는 거거든요. 즉 왼쪽을 상상했을 때랑 오른쪽 손 움직임을 상상했을 때 뇌파의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W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Y가 있을 때 이 W를 X에다 곱해가지고 뇌파 데이터에다 곱해가지고 왼손과 오른손 움직임의 상상을 가장 잘 구분하는 어떤 특징 값을 찾고 싶다 할 때 이 W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CSP에서는 Generalized Eigenvalue Problem이라는 수식으로 떨어지는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폼을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1 같은 경우는 이 신호, 원래 신호 X라는 신호의 공분산 매트릭스고요. C2는 X라는 신호, 즉 두 번째 컨디션에 대한 공분산 매트릭스인데 양쪽을 W를 곱한 다음에 두 개에 대한 비율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가장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W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세한 설명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식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런 스페셜 필터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스페셜 필터를 원래 X에다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컨디션 1과 컨디션 2를 가장 차이를 극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다. 밑에 그림은 이런 과정을 굉장히 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는데요. 원래 신호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를 어떤 스페셜 필터링을 하는 W를 구해서 다시 프로젝션을 시킴으로써 이런 식으로 서로가 완전히 다른 보면은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정보가 많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정보가 많죠. 서로 간의 차이가 많아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뇌파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좀 난해한 것들도 있을 텐데요.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